서울 강남의 화려한 넌사인이 비처럼 쏟아지는 거리 뒤편에는 일반인은 감히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지하세계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청광그룹이 비밀리에 운영하는 초호화 멤버십 클럽 베스퍼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곳은 단순한 유흥업소가 아니라 권력과 욕망이 은밀하게 거래되는 타락의 온상이었습니다.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지는 전자음악 비트와 현란한 레이저 조명 아래에서 대한민국 상위 1%의 인간들은 본성을 드러내며 쾌락에 탐닉하고 있었습니다. 서지우는 몸에 딱 붙는 검은색 유니폼을 입고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 사이를 오가며 최고급 샴페인을 나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은 끊임없이 주위를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곳에 위장 취업한 지 벌써 2주가 지났지만 실종된 여동생의 흔적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고, 그녀의 인내심은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지듀는 쟁반을 든 손에 힘을 주며 끓어오르는 살기를 억누르기 위해 깊은 숨을 내쉬었고 차가운 이성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클럽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VIP 룸에 접근하여 청광그룹의 후계자인 최민석 전무의 대화를 도청하거나 단서를 찾는 것이었지만, 그곳은 철통 같은 보안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과거 국가비밀 정보국 소속 최정예 요원이었던 그녀에게 경비원 몇 명을 따돌리는 것은 일도 아니었으나, 지금은 정체를 들키지 않고 조용히 정보를 캐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기에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정체성을 철저히 숨긴 채 평범하고 힘없는 종업원 연기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본능은 위험을 감지할 때마다 피부 밑에서 꿈틀거리는 야수처럼 날뛰고 있었습니다. 그때 VIP 룸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소란스러운 소리와 함께 비릿한 알코올 냄새가 훅 끼쳐 나왔고, 그 안에서 최민석 전무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이미 마약과 술에 취해 눈이 풀려 있었고, 그의 곁에는 덩치 큰 경호원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주위를 위협적으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최민석은 복도를 지나가던 앳된 얼굴의 신입 여종업원과 부딪히자마자 불같이 화를 내며 그녀의 머리채를 거칠게 휘어잡았고, 겁에 질린 여종업원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못 본 척 고개를 돌리거나 비웃음을 흘리며 지나갔고, 그 누구도 청광그룹 황태자의 심기를 거스르려 하지 않았지만 지윤의 시선만은 그 참혹한 광경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최민석은 킬킬거리며 여종업원의 뺨을 손바닥으로 툭툭 쳤고, 이내 경호원들에게 그녀를 룸 안으로 끌고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그 순간 지윤의 머릿속에서 여동생이 마지막으로 남겼던 다급한 음성 메시지가 스쳐 지나갔고, 그녀의 이성을 붙잡고 있던 끈이 팽팽하게 당겨지다 결국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지윤은 들고 있던 쟁반을 옆 테이블에 조용히 내려놓으며 천천히 그들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소름 끼칠 정도로 조용했고, 호흡은 차분하게 가라앉았으며 눈동자는 감정이 배제된 심연처럼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수년 동안 공들여 쌓아온 위장신분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눈앞의 악행을 모른 척할 수 없는 정의감을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경호원 중 한 명이 다가오는 지윤을 발견하고는 거만한 표정으로 앞을 가로막으며 썩 꺼지라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지윤을 그저 주제를 모르고 나대는 일개 종업원으로 생각하고 위협적인 덩치를 과시하려 했으나 그것이 그의 인생에서 저지른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지윤은 대답 대신 순식간에 그의 턱을 올려쳐 뇌를 흔들었고, 그가 비틀거리는 틈을 타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하여 숨통을 끊어놓듯 쓰러뜨렸습니다. 억소리도 내지 못하고 거구가 바닥에 처박히는 모습에 주위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취해 있던 최민석조차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인 사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으며,
베스퍼 클럽은 이제 피비린내 나는 전장으로 변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최민석의 안색이 붉게 변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클럽 곳곳에 숨어있던 정장 차림의 사내들이 일제히 튀어나왔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깡패가 아니라 청왕그룹이 거액을 들여 고용한 전문 살수 집단인 흑조팀이었으며 그들의 손에는 삼단봉과 나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10명도 넘는 살벌한 남자들에게 둘러싸인 것만으로도 오금을 저리며 주저앉았겠지만 지우는 오히려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손목을 가볍게 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오랜만에 느껴보는 전율과 살기가 감돌았고 그녀의 근육은 폭발적인 힘을 낼 준비를 마친 상태로 긴장되었습니다. 그녀는 10대 1이라는 수적 열쇠 따위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 도발적인 손짓으로 그들을 향해 들어오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선두에 선 흑조팀원 2명이 기합 소리와 함께 동시에 좌우에서 날카로운 칼을 휘두르며 덤벼들었습니다. 지우는 상체를 유연하게 뒤로 젖혀 칼날을 간발의 차로 피한 뒤 회전력을 이용해 오른쪽 남자의 팔을 낚아채 꺾어버렸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가 음악 소리를 뚫고 울려 퍼지기도 전에 그녀는 왼쪽 남자의 목을대를 팔꿈치로 가격하여 호흡을 차단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2명의 숙련된 살수가 바닥에 나뒹굴자 나머지 팀원들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쳤지만 그들은 곧바로 전열을 재정비하여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그들에게 생각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마치 춤을 추듯 우아하면서도 치명적인 동작으로 그들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속도였으며 타격 하나하나가 급소만을 정확하게 노리는 살인기술의 집약체였습니다. 지우는 좁은 복도의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활용하여 적들의 동선을 방해하고 그들끼리 부딪히게 만들며 혼란을 유발했습니다. 한 남자가 휘두른 쇠파이프를 피하며 그의 무릎 관절을 밟아 부러뜨린 그녀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또 다른 남자의 머리를 무릎으로 가격해 기절시켰습니다. 피가 튀고 비명소리가 난무하는 아수라장 속에서도 지윤의 호흡은 흐트러짐이 없었고 그녀의 머리칼은 땀과 피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과거 국가를 위해 수많은 작전을 수행하며 인간 병기라고 불렸던 시절의 감각을 완벽하게 되찾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거구의 팀장이 분노에 찬 고해성을 지르며 식칼을 들고 맹렬하게 돌진해왔지만 지윤에게는 그저 느린 슬로 모션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칼을 떨어뜨리게 한 뒤 그대로 업어치기로 그를 바닥에 꽂아버렸습니다. 쿵하는 묵직한 진동과 함께 바닥 대리석이 금이 갔고 거구의 남자는 입에서 피 거품을 물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단 몇 분도 차이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10명의 최정예 살수들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거나 기절해버렸고 복도는 피와 부서진 집기들로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지우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거칠어진 숨을 골랐고 그녀의 발밑에는 패배한 자들의 처참한 모습이 널려 썰려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클럽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정적에 휩싸였고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만이 이질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최민석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치다 벽에 부딪혀 주저앉았고 그의 바지는 이미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격렬한 싸움 도중 머리를 고정하고 있던 핀이 부러져 나가면서 지윤의 긴 머리카락이 찰랑거리며 흘러내렸고 그녀는 무심하게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습니다. 그때 땀에 젖은 그녀의 뒷목이 드러나면서 조명 아래 선명하게 새겨진 붉은 문신이 노출되었습니다. 그것은 불길 속에서 날아오르는 형상의 붉은 불사조 문신이었으며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죽음에서 돌아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저주받은 낙인이자 전설적인 부대의 상징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웅성거리는 인파를 해치고 검은 정장을 입은 수십 명의 수행원을 거느린 중년의 남자가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나타났습니다.
그는 청광그룹의 총수이자 이 도시를 지배하는 밤의 황제 최 회장이었고 아들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보고를 받고 직접 해결하기 위해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쓰러져 있는 자신의 부하들과 엉망이 된 현장을 보고는 미간을 찌푸리며 분노를 터뜨리려 했으나 고개를 돌린 순간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피범벅이 된 바닥 한가운데 오만하게 서 있는 한 여인의 뒷모습에 고정되었고 정확히는 그녀의 목덜미에 새겨진 붉은 불사조 문신에 꽂혀 있었습니다. 최 회장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고 평생토록 냉정함을 유지해왔던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는 저 문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뼈저리게 알고 있었으며 그것은 수십 년 전 정재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정부 비밀 암살 조직 제로부대의 표식이었습니다. 제로부대는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들이었고 그 중에서도 불사조 표식을 가진 요원은 단 한 명 조직 내에서도 가장 잔혹하고 뛰어난 실력을 가진 리더뿐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자신이 과거에 망령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고 심장이 조여오는 듯한 극심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전설 속에서나 존재한다고 믿었던 죽음의 사자가 바로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지휴는 뒤에서 느껴지는 강렬한 시선을 감지하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 회장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최상위 포식자의 그것과 같았고 최 회장은 그 눈빛에 압도되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주변의 수행원들은 회장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채고 의아해했지만 누구도 감히 입을 열 수 없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유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최 회장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고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제국이 오늘 밤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음을 직감했습니다. 쓰러진 살수들의 신음소리마저 잦아든 고요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었고 운명의 수레바퀴는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최 회장은 떨리는 손을 등 뒤로 감추며 마른 침을 삼켰고 머릿속은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는 과거에 제로 부대를 괴멸시키기 위한 음모에 가담했던 장본인 중 한 명이었기에 그녀가 살아있다는 사실은 곧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음을 의미했습니다. 지우는 그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듯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그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발자국 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질 때마다 최 회장의 심장 박동 소리도 점점 더 빨라졌고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거대한 권력의 탑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밤 이 화려한 파티장은 누군가에게는 지옥의 입구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최 회장의 떨리는 동공 속에 비친 붉은 불사조 문신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그가 평생을 바쳐 묻어두려 했던 과거의 죄악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베스퍼 클럽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숨이 턱 막히는 공포를 느꼈고 이는 수십 년간 권력의 정점에서 군림하며 잊고 지냈던 죽음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싼 경호원들이 회장의 눈치를 살피며 공격 태세를 취하려 움찔거렸으나 최 회장은 다급하게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설프게 덤벼들었다가는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시체가 되어 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직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우는 그런 최 회장의 겁먹은 눈빛을 읽어내고는 경멸 섞인 차가운 비소를 입가에 띠며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마치 산책을 나온 사람처럼 여유로운 태도로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피해 여성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성은 공포와 충격으로 인해 초점이 풀린 눈으로 지훈을 올려다보았으나 지훈의 단호하고 안정된 눈빛에서 설명할 수 없는 신뢰를 느꼈습니다. 지훈은 여성의 어깨를 부축해 일으켰으며 그녀의 귀에 나직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지금 당장 이곳을 빠져나가야 한다고 속삭였습니다.
두 여자가 피와 신음으로 얼룩진 복도를 가로질러 출구를 향해 걸어가는 동안 수십 명의 건장한 사내들은 길을 터주듯 물러났고 그 누구도 감히 그들을 막아설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최 회장은 그녀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꼼짝도 하지 못한 채 식은땀을 흘리며 서 있었고 등 뒤로 흐르는 전율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클럽의 무거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최 회장은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고 비서실장이 황급히 그를 부축했습니다. 지윤이 사라지자마자 최 회장의 공포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살해로 변질되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핏발선 눈으로 비서실장과 보안팀장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오늘 밤 일어난 모든 일을 흔적도 없이 지우라고 명령했습니다. CCTV 영상은 물론이고 목격자들의 입단속을 철저히 시키지 않으면 관련된 놈들의 목을 전부 쳐버리겠다는 그의 고함 소리가 클럽 안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위스키 잔을 집어들어 단숨에 들이켰지만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독주조차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불안감을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제로 부대의 생존자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천광그룹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목숨 또한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비밀 라인을 가동하여 대한민국 전역의 지하 조직과 정보망에 지윤에 대한 수배령을 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편 지윤은 구출한 여성을 데리고 클럽 뒷문으로 빠져나와 미리 봐두었던 낡은 세단을 훔쳐 타고 빗속으로 질주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차창을 때리는 소리가 긴장감을 고조시켰고 조수석에 앉은 여성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지윤은 백미러를 통해 뒤따라오는 차량이 없는지 끊임없이 확인하며 복잡한 서울 도심의 골목길을 능숙하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단계에 대한 계획으로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으며 정체가 발각된 이상 더 이상 숨어 지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핸들을 꺾어 도시 외곽의 재개발 구역으로 향했고 그곳에는 그녀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마련해둔 안전 가옥이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를 달려 도착한 곳은 인적이 드문 폐공장 지대 근처의 허름한 컨테이너 하우스였습니다. 내부는 겉보기와 달리 필요한 물품들이 잘 갖춰져 있었으나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먼지가 쌓여 있었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지윤은 여성을 소파에 앉히고 담요를 덮어주며 따뜻한 물을 건넸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지윤은 욕실로 들어가 거울 앞에 섰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목덜미에 불사조 문신을 응시했습니다. 그 붉은 낙인은 그녀에게 지울 수 없는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을 강제로 소환했고 거울 속의 자신은 현재의 서지윤이 아니라 과거 제로 부대의 리더였던 시절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기억은 5년 전 그날 밤 타오르던 거대한 화염 속으로 그녀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제로 부대는 권력자들의 추악한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거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작전 수행 중이던 부대원들이 믿었던 상부의 배신으로 인해 폭발하는 건물 안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던 비명소리가 지윤의 귓가에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불길 속에서 동료들의 시신을 넘고 넘어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등 뒤에는 화상 흉터와 함께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이 남았습니다. 불사조 문신은 그때 살아남은 자가 짊어져야 할 업보이자 죽어간 동료들의 영혼을 잊지 않겠다는 피의 맹세였습니다. 지윤은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끔찍한 기억을 털어내려 애썼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복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욕실에서 나온 지윤은 바닥을 뜯어내고 숨겨두었던 검은색 펠리컨 케이스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케이스가 열리자 그 안에는 정교하게 손질된 글록 권총 2자루와 탄창, 그리고 각종 특수장비들이 차가운 금속성 광택을 뽐내며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총기를 분해하고
재조립하며 무기의 상태를 점검했고 그 과정에서 손끝에 전해지는 차가운 감촉이 오히려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평범한 카페 아르바이트생 서지훈의 삶은 끝났으며 다시금 피와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살수의 세계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탄창의 실탄을 하나씩 밀어넣으며 이번 싸움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예감했지만 물러설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소파에서 안정을 찾은 여성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자신이 들었던 내용을 지윤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최민석 전무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어떤 여자의 이름을 언급했는데 그것이 지윤의 실종된 동생 이름과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여성의 증언에 따르면 최민석은 지윤의 동생이 자신들의 사업에 방해가 되는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에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떠벌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윤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절망감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동생이 단순히 실종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손에 희생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최악의 가정이 현실로 다가오자 지윤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였습니다. 지윤은 감정을 추스르며 여성에게 더 자세한 내용을 물었지만 그녀는 너무 무서워서 더 이상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울먹였습니다. 지윤은 그녀를 안심시키며 당분간 이곳에서 지내야 안전할 것이라고 당부했고 외부와의 연락을 일체 차단시켰습니다. 이제 확실해진 것은 청왕그룹과 최 회장 일가가 동생의 실종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었고 그들이 숨기려는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지윤은 벽에 붙여놓은 청왕그룹의 조직도를 바라보며 최 회장과 최민석 그리고 그들을 비호하는 정재계 인사들의 사진 위에 붉은색 펜으로 X 표시를 그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그들의 뿌리까지 뽑아버리겠다는 전쟁 선포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대포폰을 꺼내 전원을 켰고 연락처 목록에 저장된 유일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고 건조하고 무미건조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과거 제로 부대의 의무관이었으나 부대가 해체된 후 뒷골목에서 신분을 숨기고 불법 시술소를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는 닥터 공이었습니다. 지훈은 암호명을 말하며 자신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고 닥터 공은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내쉬며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지훈에게 필요한 의료 물품과 청광그룹에 관한 뒷조사 정보를 준비해 놓겠다고 말하며 접선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지훈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는데 빗줄기는 잦아들었지만 하늘은 여전히 짙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어 다가올 폭풍전야를 암시하는 듯 됐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전술 재킷을 걸치고 허리춤에 권총을 숨긴 뒤 거울 속에 자신을 향해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에는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냥개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의지로 사냥감을 물어뜯는 늑대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잠든 여성을 뒤로하고 안전 가옥을 나서 어둠이 짙게 깔린 도시의 밤거리로 다시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청왕그룹이 그녀를 사냥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그녀는 그보다 한 발 앞서 그들의 목을 조여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청왕그룹 본사 최상층 회장실에서는 최 회장이 핏기 없는 얼굴로 창밖을 내려다보며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상대는 정부 고위 관계자인데 최 회장은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굽실거렸지만 그의 눈빛만은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상대방에게 막대한 자금을 지원할 테니 경찰과 검찰을 움직여 서지훈을 테러리스트로 수배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법과 공권력을 이용하여 그녀의 손발을 묶고 고립시킨 뒤 자신의 사병 조직을 풀어 쥐도 새도 모르게 제거하려는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최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지윤의 옛 사진을 집어들어 라이터 불을 붙였고 사진이 검게 타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뒤틀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지윤이 코너에 몰릴수록 더욱 강해지는 본능을 지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잃을 것이 없는 상태였고 잃을 것이 없는 사람만큼 무서운 존재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지윤의 차 안에는 라디오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베스퍼 클럽 사건이 단순한 폭력 조직 간의 다툼으로 왜곡되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지윤은 쓴웃음을 지으며 라디오를 꺼버렸고 엑셀러레이터를 더 깊게 밟아 속도를 높였습니다. 진실이 묻힌다면 억지로라도 파헤쳐 세상에 드러내야 했고 그 과정에서 흘려야 할 피가 있다면 기꺼이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닥터 공과의 접선 장소는 폐쇄된 지하상가, 깊숙한 곳에 위치한 허름한 약국이었는데 셔터가 반쯤 내려가 있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지윤이 셔터 밑으로 몸을 숙여 들어가자 약품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공간에서 닥터 공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윤의 얼굴을 보자마자 혀를 차며 무모한 짓을 저질렀다고 타박했지만 손은 이미 치료 도구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닥터 공은 지윤의 상처를 능숙하게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주며 청광그룹이 최근 해외 용병들을 대거 입국시키고 있다는 첩보를 전해주었습니다. 그것은 최 회장이 지윤을 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명백한 증거였고 싸움의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지유준은 닥터 공에게서 건네받은 USB를 손에 쥐었는데 그 안에는 청광그룹의 비자금 장부와 정관계 로비 리스트가 들어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보안 코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청광그룹의 심장부를 타격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가 될 것이었지만 그만큼 위험 부담도 컸습니다. 닥터 공은 지윤에게 부디 살아서 돌아오라는 말과 함께 낡은 지포 라이터를 건넸는데 그것은 과거 제로 부대원들이 행운의 부적처럼 지니고 다니던 물건이었습니다. 지윤은 라이터를 주머니에 넣으며 닥터 공에게 짧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다음 목표는 청광그룹의 데이터 센터였고 이제 본격적인 방역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도심의 거대한 전광판과 식당의 텔레비전 그리고 사람들의 스마트폰 화면까지 대한민국 전역의 미디어는 온통 서지윤의 얼굴과 조작된 범죄 이력으로 도배되고 있었습니다. 뉴스앵커는 침통한 표정으로 베스퍼 클럽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를 테러 행위로 규정하며 그녀를 사회의 불만을 품은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이자 무자비한 살인마로 묘사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청장은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군 특수부대 출신의 자문위원까지 위촉하여 그녀를 검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모두 청광그룹의 막대한 자본과 로비가 만들어낸 거대한 연극에 불과했습니다. 빗물에 젖은 후드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편의점 유리창 너머로 자신의 수배 뉴스를 지켜보던 지윤은 입가에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손에 쥐고 있던 캔커피를 구겨버렸습니다. 세상이 그녀를 악마로 부른다면 기꺼이 그 악마가 되어 썩어빠진 청광그룹의 심장을 도려내주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지윤은 더 이상 도망자가 되어 숨어다니는 소극적인 방식으로는 이 거대한 권력의 카르텔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어 대신 공격을 선택했고 닥터 공에게서 받은 첩보를 바탕으로 청광그룹의 가장 민감한 아킬레스건을 타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인천 항만 근처에 위치한 청광물류센터 제3창고였는데 겉으로는 평범한 수출입 물류 보관소로 위장되어 있었지만 실상은 그룹의 불법 자금 세탁, 장부와 비리 문서를 보관하는 비밀 데이터 센터였습니다. 최 회장은 가장 안전한 곳은 등잔 밑이라는 생각으로 외부의 접근이 잦은 항만에 자신의 가장 더러운 비밀을 숨겨두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지윤에게는 파고들 틈을 제공한 셈이었습니다. 지윤은 훔친 오토바이의 엔진을 굉음과 함께 울리며 쏟아지는 빗줄기를 뚫고
인천을 향해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 항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각이었고 거친 바닷바람과 함께 폭우가 쏟아져 시야를 분간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제3창고는 높이 5m에 달하는 콘크리트 담벼락과 가시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와 적외선 센서가 붉은 빛을 깜빡이며 침입자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도둑이나 웬만한 전문가라면 엄두도 내지 못할 철통 같은 보안이었지만 전직 제로부대 최정계 요원이었던 지윤에게는 단지 귀찮은 장애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빗소리에 발소리를 감추며 담벼락의 사각지대로 민첩하게 접근했고 미리 준비한 휴대용 전자기 펄스 장치를 이용하여 해당 구역의 보안 센서를 일시적으로 무력화시켰습니다. 순식간에 담을 넘어 착지한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먹이를 노리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부드러웠고 그녀의 그림자는 컨테이너 박스 사이로 빠르게 스며들었습니다. 창고 내부는 외부와는 딴판으로 최첨단 설비와 서버렉들이 질서 정연하게 늘어서 있었으며 운궁거리는 쿨링팬 소리가 거대한 기계 괴물의 숨소리처럼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지윤은 순찰을 도는 경비병들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높은 구조물 위로 올라가 몸을 숨기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경비병들은 단순한 용역 업체 직원이 아니라 군복과 유사한 전술 장비를 착용한 무장 세력이었으며 그들의 움직임은 고도로 훈련된 군인들처럼 절도가 있었습니다. 청광그룹이 이곳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었지만 지윤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을 꺼내들고 가장 외곽에 있는 경비병부터 하나씩 소리 소문 없이 처리해 나가며 서버실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 들어갔습니다. 서버실 입구에 도달한 지윤이 보안 카드를 리더기에 대고 문을 열려는 순간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과 함께 묵직한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옆으로 날렸고 그 찰나의 순간 그녀가 서 있던 자리에 거대한 쇠파이프가 굉음을 내며 바닥을 내리찍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이 움푹 파이는 것을 보며 고개를 든 지윤의 눈앞에는 거구의 사내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는데 그는 청왕그룹의 보안 총괄 팀장인 강이었습니다. 강은 전직 용병 출신으로 잔혹한 성격과 무지막지한 힘으로 악명이 높았으며 최 회장의 더러운 일을 도맡아 처리해온 충견 중에 충견이었습니다. 그는 지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고작 이런 계집애 하나 때문에 회장님이 벌벌 떤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노골적으로 그녀를 조롱하고 무시했습니다. 강의 뒤로는 중무장한 대원 6명이 나타나 지윤을 반원형으로 포위하며 퇴로를 차단했고 그들의 손에는 전기 충격기와 단검이 들려 있었습니다. 강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그녀를 죽이지 말고 반쯤 죽여놓으라고 명령하며 직접 소매를 걷어붙이고 굵은 팔뚝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지윤이 과거에 전설적인 암살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압도적인 피지컬과 수적 우세 앞에서는 무용지물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지윤은 강을 향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무게중심을 낮췄고 그녀의 눈동자는 감정이 배제된 채 오직 상대를 무너뜨릴 약점만을 찾고 있었습니다. 좁은 복도에서 벌어지는 이 싸움은 힘과 힘의 대결이 아니라 속도와 기술 그리고 생존 본능의 처절한 충돌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강이 신호를 보내자마자 좌우에 있던 대원들이 동시에 지윤을 향해 쇄도해 들어왔지만 지윤은 그들의 움직임을 이미 읽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른쪽 대원이 휘두른 단검을 피하며 그의 팔을 잡아당겨 중심을 무너뜨린 뒤 그를 방패 삼아 왼쪽에서 날아오는 전기 충격기를 막아냈습니다. 찌릿한 전류 소리와 함께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대원을 발판 삼아 공중으로 도약한 지윤은 또 다른 대원의 턱을 정확하게 걷어차 기절시켰습니다. 좁은 공간은 오히려 다수의 적이 한꺼번에 덤비지 못하게 하는 지윤의 이점이 되었고 그녀는 서버렉 사이를 넘나들며 그들을 하나씩 각계격파해 나갔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군더더기 없는 그녀의 살인 기술은
보는 이로 하여금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들었고 강희 얼굴에서도 서서히 여유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하들이 순식간에 무력화되자 분노한 강은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직접 지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육중한 체구에 어울리지 않게 놀라울 정도로 빨랐고 그의 묵직한 주먹은 스치기만 해도 뼈가 으스러질 듯 위력적이었습니다. 지훈은 정면 대결을 피하며 그의 공격을 흘려보냈지만 좁은 복도 탓에 피할 공간이 마땅치 않아 몇 번의 타격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옆구리에 강한 충격을 받고 벽으로 튕겨나간 지훈이 신음소리를 내며 주저앉자 강은 승기를 잡았다는 듯이 거만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지훈의 머리채를 잡아들어 올리며 전설의 불사조도 결국엔 날개 꺾인 새에 불과하다며 침을 뱉고는 마무리 일격을 가하려 주먹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훈이 노린 치명적인 함정이자 강이 저지른 되돌릴 수 없는 오만이었습니다. 강이 방심한 틈을 타 지훈은 숨겨두었던 단검을 꺼내 그의 허벅지 안쪽 대동맥을 정확하게 긋고 동시에 그의 손목 관절을 반대 방향으로 꺾어버렸습니다.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강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서자 지훈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바닥을 박차고 일어나 그의 명치를 무릎으로 강타했습니다. 거구의 강이 숨을 헐떡이며 무릎을 꿇자 지훈은 그의 목에 단검을 겨누며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고통에 일그러진 강의 얼굴을 보며 사냥개는 주인이 던져주는 고기 맛에 길들여져 야성을 잃지만 늑대는 스스로 사냥하며 발톱을 간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강은 피를 흘리며 공포에 질린 눈으로 지훈을 올려다보았는데 그 눈빛은 조금 전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는 패배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지훈은 그를 죽이는 대신 기절시켜 정보원으로 활용할 가치를 남겨두기로 결정하고 권총 손잡이로 그의 관자놀이를 가격해 의식을 끊어놓았습니다. 쓰러진 강과 그의 부하들을 뒤로하고 지훈은 서버실 안으로 들어가 메인 컴퓨터에 접속했습니다. 닥터 공이 준 해킹 툴을 연결하자 복잡한 암호 코드들이 화면을 빠르게 채워나갔고 곧이어 프로젝트 넥스트라는 이름의 비밀 폴더가 열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열어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고 화면에 나타난 문서들의 제목을 훑어보던 중 심장이 멈출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파일 목록 중에는 실험체 폐기 보고서라는 끔찍한 제목과 함께 익숙한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지훈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동생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비자금 장부일 것이라고 예상했던 데이터는 청광그룹이 소유한 제약회사에서 불법 임상실험을 자행하고 그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은폐한 기록이었습니다. 지훈은 모니터 속 동생의 사진과 사망 일시를 확인하며 입술을 깨물었고 걷잡을 수 없는 슬픔과 분노가 가슴속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동생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이들의 탐욕을 위한 실험용 쥐로 쓰이다가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뺨을 타고 떨어졌지만 눈빛만은 이전보다 더욱 붉고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데이터 복사가 완료되자마자 서버실 내부에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붉은 경광등이 돌아가며 비상사태임을 알렸습니다. 강이 쓰러지기 전 비상벨을 눌렀거나 외부의 지원 병력이 도착한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지훈은 눈물을 닦아내고 USB를 안전하게 품에 넣은 뒤 서버실의 메인 서버에 미리 설치해둔 소형 폭탄의 타이머를 작동시켰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자료만 훔쳐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소중히 여기는 이 데이터 센터 자체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작정이었습니다. 폭발까지 남은 시간은 단 5분이었고 그 시간 안에 이 요새 같은 곳을 빠져나가야만 살아남아 복수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지훈이 서버실을 뛰쳐나오자 복도 끝에서 증원된 경비 병력들이 소총을 난사하며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며 벽과 바닥에 불꽃을 튀겼지만 지훈은 당황하지 않고 연막탄을 던져 시야를 차단한 뒤 환풍구 통로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좁고 먼지 가득한 환풍구를 기어가는 동안에도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동생의 복수와 최 회장에 대한 처단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래층에서는 폭발물 탐지견 짖는 소리와 고함 소리가 섞여 아비규환을 이루고 있었고, 지우는 미로 같은 환풍구를 통과해 건물 외벽의 배수관을 타고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녀가 빗속을 뚫고 오토바이에 올라타는 순간 등 뒤에 거대한 창고 건물에서 굉음과 함께 시뻘건 화염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폭발의 충격파로 인해 유리창이 깨져나가고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장관을 뒤로 한 채 지우는 전속력으로 항만을 빠져나갔습니다. 빗물과 화염이 뒤섞인 밤하늘 아래에서 그녀의 모습은 마치 지옥불에서 되살아난 불사조가 날아오르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경찰차와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는 그녀에게는 복수의 서곡처럼 들렸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정의나 법 따위는 믿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최 회장과 청왕그룹이 저지른 짓은 인간의 법으로 심판할 수 없는 악행이었으며 오직 피와 죽음으로만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지우는 헬멧 속에서 차갑게 식은 눈으로 앞을 응시하며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당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회장은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으며 분노로 인해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자금줄이자 비밀 창고가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되었다는 소식은 그에게 막대한 타격이었지만 더 큰 공포는 강 팀장이 전해온 말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은 강은 지훈이 단순한 킬러가 아니라 악마 그 자체였다고 증언하며 그녀가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최 회장은 창백해진 얼굴로 의자에 주저앉았고, 이제는 자신이 사냥꾼이 아니라 사냥감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인터폰을 눌러 해외에 있는 그들을 호출하라고 지시했는데, 그것은 이 도시를 전쟁터로 만들더라도 지훈만은 반드시 죽이겠다는 최후의 발악이었습니다. 비가 그친 새벽의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닥터 공이 은신처인 낡은 컨테이너 안은 숨 막힐 듯한 열기와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훈은 모니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돌처럼 굳어 있었고, 그녀의 동공은 극심한 충격으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 떠있는 문서는 청광그룹이 비밀리에 진행했던 신약 개발 프로젝트 넥스트의 임상실험 일지였는데, 그 내용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잔혹함의 끝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실험체 번호 4021번으로 기록된 서지민은 바로 지훈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하나뿐인 여동생이었으며, 그녀의 사진 옆에는 붉은색 글씨로 폐기 완료라는 4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문서는 지민이 납치된 이후 겪어야 했던 끔찍한 약물 투여 과정과 신체 반응, 그리고 서서히 죽어가는 과정을 무미건조한 의학 용어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손이 마우스 위에서 하얗게 질릴 정도로 경직되었고, 그녀의 호흡은 과호흡이 온 듯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최 회장이 직접 서명한 사체 처리 승인서가 첨부되어 있었는데, 사인은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다장기 부전이었으나 기록상으로는 원인 불명의 심장마비로 위장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민이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언니의 이름을 불렀다는 관찰 기록관에 메모가 남아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훈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고,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가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동안 정작 자신이 지켜야 했던 가장 소중한 혈육은 차가운 실험실에서 고통 속에 죽어갔다는 죄책감이 그녀의 영혼을 잠식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닥터 공은 지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이미 그녀의 눈빛은 이성을 잃고 광기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눈물을 흘리는 대신 입술을 깨물어 피를 흘렸고, 그 피 비린내가 그녀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살인기계로서의 본능을 완전히 깨워버렸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정의 구현이나 진실 규명 따위의 거창한 명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으며 오직 놈들에게 자신이 느낀 고통의 1000배, 10,000배를 돌려주겠다는 순수한 사리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책상 위에 놓인 총기를 집어들었고 그 손놀림은 조금 전에 불안정함과는 달리 섬뜩할 정도로 침착하고 정교했습니다. 닥터 공은 그녀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려 한다는 것을 직감하고 말리려 했지만 지윤의 눈을 본 순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각 청왕그룹 본사 최상층 회장실은 마치 요새처럼 삼엄한 경비태세에 돌입해 있었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인천 물류센터가 폭파되고 비밀 문건이 탈취되었다는 소식은 최 회장을 공포의 밑바닥으로 밀어넣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 창문마다 방탄 유리를 덧대고 건물 전체의 보안 등급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시켰지만 그것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최 회장은 거액을 들여 긴급 호출한 다국적 용병 부대 데스 위스퍼 팀이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고서야 비로소 떨리는 손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데스 위스퍼는 중동과 아프리카 내전 지역에서 잔뼈가 굵은 살인 청부 업자들로 구성된 팀으로 그들은 돈만 주면 어린아이도 서슴지 않고 죽이는 냉혈한들이었습니다. 헬기를 타고 옥상에 착륙한 데스 위스퍼의 리더 스네이크는 온몸에 흉터가 가득한 거구의 남자로 최 회장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최 회장에게 자신들이 있는 한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이 건물에 들어올 수 없다고 호언장담하며 거액의 착수금을 요구했습니다. 최 회장은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제발 그 계집애의 목을 가져오라고 애원하듯은 말했고 스네이크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계약을 수락했습니다. 건물 로비부터 최상층까지 중무장한 용병들이 배치되었고 곳곳에 대인 지뢰와 센서가 설치되면서 청왕타워는 말 그대로 난공불락의 성체로 변모했습니다. 최 회장은 모니터를 통해 빽빽하게 배치된 병력들을 확인하며 이제야 발 뻗고 잘 수 있겠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의 안도감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는데 집무실의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꺼졌다가 다시 켜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보안팀이 당황하여 시스템을 점검하려 했지만 모든 통신망과 제어 시스템이 외부 해킹에 의해 장악당해 먹통이 되어버렸습니다. 곧이어 스크린에는 어두운 배경 속에 앉아있는 한 여자의 실루엣이 나타났고 스피커를 통해 차갑게 변조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최 회장은 그 실루엣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차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으며 그의 얼굴은 다시금 사색이 되었습니다. 지윤은 카메라를 응시하며 천천히 마스크를 벗었고 그녀의 얼굴은 분노를 넘어선 초월적인 차가움을 담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소름이 돋게 만들었습니다. 지윤은 화면 너머에 최 회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자신의 동생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 나직하게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최 회장이 저지른 짓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그가 생명을 어떻게 유린했는지 전 세계에 생중계할 것이라고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아주 짧고 명료하게 선전포고를 했는데 그것은 협박이라기보다는 확정된 미래에 대한 예언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화면 속에서 고개를 돌려 자신의 목덜미에 있는 붉은 불사조 문신을 클로즈업해 보여주며 최 회장의 트라우마를 자극했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듯한 문신은 화면을 가득 채우며 최 회장의 망막에 박혔고 그는 마치 자신이 불길에 휩싸인 듯한 착각에 빠져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윤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집무실에 울려 퍼졌는데 그녀는 감정이 전혀 섞이지 않은 건조한 톤으로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불길은 이미 당겨졌고 너는 그 불길을 더 거세게 만들 마른 장작일 뿐이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천광이라는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지워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화면은 다시 노이즈와 함께 꺼졌고 집무실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지만 최 회장의 거친 숨소리만이
그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스크린을 향해 재떨이를 집어던졌고 산산조각난 유리 파편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는 공포를 이기기 위해 더욱더 난폭해졌고 용병들에게 건물의 모든 개미 구멍까지 막으라고 고래고래 악을 썼습니다. 은신처에서 해킹을 종료한 지우는 노트북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나 전투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녀는 닥터 공이 마련해준 특수 제작 방탄 슈트를 착용했는데 가볍지만 강철보다 단단한 신소재로 만들어져 그녀의 민첩성을 극대화해줄 장비였습니다. 그녀는 허벅지와 허리 그리고 가슴에 부착된 홀스터에 글록 권총과 탄창을 채워 넣었고 등 뒤에는 짧은 칼날에 전술 단검 2자루를 교차하여 고정했습니다. 그녀가 챙기는 장비들은 방어용이 아니라 철저하게 살상용으로 개조된 것들이었으며 탄환 하나하나에 그녀의 증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과거의 서지훈과는 완전히 작별을 고했습니다. 닥터 공은 무장을 마친 지훈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는데 그녀가 마치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순교자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지훈에게 살아 돌아오라는 말 대신 진통제와 응급처치 키트가 담긴 작은 파우치를 건네주며 그녀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닥터 공은 그녀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더라도 그 대가로 영혼의 큰 부분을 잃어버릴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를 멈출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닥터 공이 눈을 바라보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것으로 모든 대화는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밤거리로 나섰고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의 뜨거운 복수심을 식히기는커녕 더욱 날카롭게 벼려주었습니다. 지준이 향한 곳은 청광그룹 본사 타워가 한눈에 보이는 맞은편 건물의 옥상이었습니다. 그녀는 망원경으로 타워의 경비 상태를 정밀하게 관찰하며 적들의 배치와 순찰 패턴을 머릿속에 입력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건물 내부에 득실거리는 용병들의 위치를 파악한 그녀는 정면 돌파가 자살 행위임을 알면서도 우회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정문을 통해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 그들의 오만함을 공포로 바꿔줄 계획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원격 조종이 가능한 소형 드론들을 꺼내 타워 주변으로 날려보냈고 이것들은 적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혼란을 유발할 미끼였습니다. 한편 청광타워 내부에서는 스네이크가 부하들에게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하며 지훈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아무리 뛰어난 킬러라 할지라도 혼자서 이 요새를 뚫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었고 그녀를 잡아 자신의 전리품으로 삼을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훈이 단순한 킬러가 아니라 분노로 인해 한계가 제거된 복수기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잃을 것이 없는 사람, 특유의 무모함과 냉철한 계산이 결합된 가장 위험한 존재였으며 그녀의 전략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스네이크가 시가를 입에 물고 모니터를 바라보던 순간 갑자기 타워의 외곽 경비 초소에서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지균이 날려보낸 드론들이 외곽의 변전시설과 가스 배관을 타격하여 연쇄 폭발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화염과 연기가 솟아오르며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하자 용병들은 당황하여 우왕좌왕했고 스네이크는 욕설을 퍼부으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지훈이 보내는 개전 신호였으며 그녀는 혼란을 틈타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타워를 향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이 들려 있었고 그녀의 발걸음은 죽음의 무도회를 시작하는 댄서처럼 가볍고 리드미컬했습니다. 그녀는 입구에 배치된 경비병 2명을 순식간에 헤드샷으로 처리하고 회전문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이미 비상등이 켜져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수십 명의 용병들이 총구를 겨누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모습을 드러내자
그들은 일제히 사격을 개시했지만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섬광탄을 바닥에 굴리며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강력한 빛과 굉음이 로비를 집어삼키며 용병들의 시야와 청각을 마비시켰고 그 짧은 틈은 지훈에게는 영혼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기둥 뒤에서 튀어나와 쌍권총을 난사하며 춤을 추던 적들 사이를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총구에서 불을 뿜을 때마다 용병들이 하나둘씩 쓰러져 나갔고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최 회장은 집무실 모니터를 통해 로비에서 벌어지는 학살극을 지켜보며 공포에 질려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고용한 최정예 용병들이 단 한 명의 여자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을 믿을 수 없었고 지훈이 마치 인간이 아닌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총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총알이 그녀를 피해 가는 것 같았고 그녀의 움직임은 물리 법칙을 무시하는 듯했습니다. 스네이크는 무정의를 통해 부하들에게 멍청하게 서 있지 말고 전력을 다해 막으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마지막 남은 용병의 무릎을 쏘아 쓰러뜨린 뒤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고 그녀의 뒤에는 시체들이 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자 지훈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잠시 응시했습니다. 얼굴에 묻은 피와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살기로 번들거리는 눈빛은 영락없는 악귀의 모습이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최상층으로 눌렀고 기계적인 안내 음성과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숫자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최 회장의 심장은 조여들었고 지훈의 복수는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이제 최 회장과 지훈 사이에는 그 어떤 장애물도 남지 않았으며 오직 죽음만이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의 문이 부드러운 기계음과 함께 열리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 쏟아지는 수천 발의 탄환이 좁은 공간을 하얗게 뒤덮었고 로비에서의 전투는 서막에 불과했다는 듯 더욱 거센 화력이 지훈을 맞이했습니다. 최 회장이 머무는 최상층 펜트하우스 입구에는 이미 중무장한 사설 부대원들이 바리케이드까지 치고 진을 치고 있었으며 그들은 지훈이 발을 내딛는 즉시 벌집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문이 열리기 직전 천장 비상구를 통해 엘리베이터 위로 올라가 있었고 텅 빈 엘리베이터 내부가 총탄에 의해 걸레짝이 되는 동안 와이어를 타고 소리 없이 그들의 머리 위로 착지했습니다. 당황한 적들이 총구를 돌리기도 전에 그녀의 양손에 들린 단검이 춤을 추듯 허공을 갈랐고 붉은 선혈이 사방으로 튀며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시체들이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순식간에 입구를 정리한 지훈이 육중한 마호가니 문을 박차고 회장실 안으로 들어갔지만 그곳에는 기대했던 최 회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텅 빈 의자만이 그녀를 비웃듯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이미 비밀 통로를 통해 건물 지하 깊숙한 곳에 마련된 안전 벙커로 피신한 뒤였고 책상 위에는 급하게 챙기지 못한 서류 더미들만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지훈은 허탈해하는 대신 차가운 눈빛으로 책상 위에 메인 컴퓨터에 접근하여 닥터 공이 심어둔 해킹 툴을 다시 한번 작동시켰습니다. 물리적으로 회장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가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돈과 권력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려 스스로 기어나오게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화면 가득 복잡한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며 청왕그룹의 비밀 계좌와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자금 흐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망설임 없이 엔터키를 눌러 그룹의 전 재산을 추적 불가능한 가상화폐로 분산 이체시킨 뒤 전액을 국제 구호단체와 범죄 피해자 지원 기금으로 기부해버리는 명령어를 실행했습니다. 동시에 그룹이 관리하던 정재계 인사들의 뇌물 리스트와 약점 파일들을 주요 언론사와 사법기관 서버로 전송하며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모니터 속의 숫자가 0을 향해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보며 지윤은 비로소 최 회장의 영혼이 파괴되는 소리를 듣는 듯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지하 벙커에서 모니터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초회 회장은 자신의 제국이 실시간으로 붕괴되는 처참한 광경에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천문학적인 자산이 공중분해되고 자신의 목을 조여올 비리 증거들이 세상에 뿌려지는 것을 막을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책상을 엎어버리고 값비싼 도자기들을 벽에 집어던지며 미친 사람처럼 날뛰었지만 공포와 절망감은 더욱 깊숙이 파고들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오직 지윤을 죽여 찢어 발기는 것만이 이 치욕을 씻을 유일한 길이라는 도끼 어린 생각만이 뇌리를 지배했습니다. 초회 회장은 핏발선 눈으로 옆에 서 있던 스네이크에게 당장 닥터 공을 잡아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윤이 유일하게 의지하고 있는 조력자인 그를 인질로 삼아 그녀를 유인해 낸 뒤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여버리겠다는 비열한 계획이었습니다. 스네이크는 이미 닥터 공이 은신처를 파악해두고 있었기에 즉시 별동대를 투입시켰고 최 회장의 명령은 곧바로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최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위스키 병을 들어 병째 들이키며 지윤이 자신의 소중한 사람을 잃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죽어가는 모습을 상상하며 기괴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기업가와 침입자의 싸움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두 악귀가 벌이는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은신처에서 지윤의 귀환을 기다리며 장비를 정리하던 닥터 공은 갑자기 들이닥친 무장 괴한들의 공격을 받고 속수무책으로 제압당했습니다. 그는 늙고 병든 몸이었지만 지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시간을 끌려 했으나 훈련받은 용병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괴한들은 닥터 공을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반죽음 상태로 만든 뒤 검은 벤에 태워 어디론가 사라졌고 은신처는 엉망진창으로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은 지윤이 볼 수 있도록 피 묻은 닥터 공의 안경과 인천 북항 제4부두라고 적힌 쪽지를 테이블 위에 남겨두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타워를 빠져나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던 지윤은 닥터 공과의 통신이 두절되자 불길한 예감을 감지하고 급히 차를 돌려 은신처로 향했습니다. 파괴된 은신처와 핏자국 그리고 남겨진 쪽지를 발견한 순간 지윤의 심장은 쿵 내려앉았고 차가운 이성이 마비될 정도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명백한 함정임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을 위해 위험을 무릅썼던 유일한 동료를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지윤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게 하며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고 다시 한번 전장으로 향할 준비를 했습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한 밤거리를 질주하는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슬픔과 살기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인천 북항 제4부두는 폐쇄된 컨테이너 터미널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수천 개의 녹슨 컨테이너들이 미로처럼 쌓여 있어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며 시야를 가렸고 파도가 방파제를 때리는 소리는 마치 죽음을 부르는 장송곡처럼 들려왔습니다. 지윤이 오토바이에 헤드라이트를 끄고 부두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어둠 속에 숨죽이고 있는 수많은 적들의 기척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토바이에서 내려 권총을 점검하고 심호흡을 하며 차가운 빗물이 뜨거워진 머리를 식혀주기를 바랐습니다. 이번 싸움은 단순히 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인지를 구출해야 하는 가장 까다롭고 위험한 미션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지윤이 부두 안쪽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자 컨테이너 위와 사이사이에 숨어있던 서치라이트들이 일제히 켜지며 그녀를 눈부시게 비췄습니다. 강렬한 빛 속에서 세어네이크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는데 그는 쥐새끼처럼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 죽음을 맞이하라고 조롱했습니다. 중앙의 공터에는 닥터 공이 밧줄에 묶인 채 크레인에 매달려 있었고 그의 밑에는 굶주린 사냥개들이 입맛을 다시며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지윤은 닥터 공이 처참한 모습을 보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드러내지 않은 채 묵묵히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녀가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사방에서 총구들이 불을 뿜었고 빗발치는 총탄이 그녀가 서 있던 자리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고 그녀는 연막탄을 터뜨리며 컨테이너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겨 유령처럼 이동했습니다. 그녀는 정면 승부를 피하고 지형 지물을 이용하여 적들을 하나씩 각계격파하는 게릴라 전술을 펼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단검과 소음기 달린 권총 소리에 용병들은 영문도 모른 채 하나둘씩 쓰러져 갔고 공포심은 순식간에 그들 사이로 전염되었습니다. 지우는 빗소리에 발소리를 감추고 번개처럼 나타나 적의 목을 베고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를 반복하며 그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스네이크는 부하들이 보이지 않는 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자 당황하여 욕설을 퍼부으며 무차별 사격을 명령했습니다. 컨테이너들이 총알에 뚫려 벌집이 되고 불꽃이 튀었지만 지윤의 그림자조차 잡을 수 없었습니다. 지윤은 크레인 조종실로 우회하여 올라간 뒤 저격수를 처치하고 조종 레버를 조작하여 매달려 있던 컨테이너를 적들의 머리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굉음과 함께 거대한 강철 박스가 바닥을 덮치자 용병 대형은 무너졌고 그 혼란을 틈타 지우는 크레인 와이어를 타고 닥터 공이 있는 곳으로 하강했습니다. 지우는 공중에서 권총을 난사하여 닥터 공을 지키고 있던 사냥개들과 경비병들을 쓰러뜨리고 바닥에 착지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닥터 공이 밧줄을 끊어 그를 부축했지만 이미 그는 심한 고문과 출혈로 인해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습니다. 닥터 공은 힘없는 목소리로 자신은 틀렸으니 어서 도망치라고 속삭였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으며 그를 등에 업었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따뜻한 천이 느껴지자 지우는 이를 악물고 반드시 살아서 이곳을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스네이크가 거대한 유탄 발사기를 들고 나타나 그들을 향해 조준했고 지우는 피할 곳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유탄이 날아왔지만 지우는 간발의 차로 몸을 날려 폭발 방향을 벗어났고 충격파로 인해 닥터 공과 함께 바닥을 굴렀습니다. 귀가 멍하고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지우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닥터 공을 컨테이너 뒤로 숨겼습니다. 스네이크는 거만한 웃음을 터뜨리며 천천히 다가왔고 그의 뒤로는 남은 용병들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탄창을 확인했지만 남은 총알은 단 3발뿐이었고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주변에 흩어진 기름통을 발견하고는 회심의 일격을 준비했습니다. 스네이크가 반가쇠를 당기려는 순간 지우는 남은 총알 2발을 기름통을 향해 발사했고 거대한 화염이 솟구치며 스네이크와 용병들을 덮쳤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적들이 비명을 지르며 나뒹구는 사이 지우는 닥터 공을 부축하여 미리 봐두었던 배수로를 통해 필사적으로 탈출했습니다. 뒤에서는 끊임없는 폭발음과 비명소리가 들려왔지만 지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차가운 빗물과 뜨거운 피가 섞여 흐르는 그녀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간신히 항구를 빠져나온 지우는 닥터공을 안전한 곳에 숨겨두고 응급처치를 한 뒤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닥터공은 흐릿한 눈으로 지윤의 손을 잡으며 이제 그만하라고 애원했지만 지윤은 고개를 저으며 청왕타워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최 회장은 아직 살아있었고 그가 살아있는 한 이 악몽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피 묻은 붕대를 다시 감으며 최후의 결전을 위해 몸을 일으켰고 그녀의 등 뒤로 동이 트기 전에 가장 어두운 새벽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악의 심장부로 돌아가 모든 것을 끝내는 일뿐이었습니다. 인천 항만에서 벌어진 치열한 혈투 끝에
구사일생으로 탈출한 서지우는 안전한 곳에 닥터공을 숨겨둔 뒤 곧바로 서울로 차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태였고 옆구리의 자창과 전신 타박상으로 인해 숨을 쉴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폐부를 찔러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고통으로 흐려지기는커녕 다가올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더욱더 서늘하고 명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대한민국 밤하늘을 오만하게 찌르고 있는 청왕그룹의 심장부 청왕타워였으며 그곳은 오늘 밤 그녀가 불태워버려야 할 거대한 재단과도 같았습니다. 지우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흐르는 피를 지혈하기 위해 붕대를 더욱 단단히 조여맸고 이 모든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기 전까지는 절대 쓰러지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습니다. 청광타워 주변은 이미 지훈이 터뜨린 정보폭탄과 금융마비 사태로 인해 기자들과 시위대 그리고 경찰 병력이 뒤엉켜 아수라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은 오히려 지훈에게는 완벽한 위장이 되어주었으며 그녀는 소란을 틈타 건물 후면에 위치한 화물 전용 반입구로 은밀하게 접근했습니다. 그녀는 미리 확보해둔 보안 코드를 이용하여 잠긴 문을 열었고 어둠이 짙게 깔린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최 회장이 최후의 보루로 배치해둔 사설 경호원들이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었지만 복수에 눈이 먼 지훈의 기척을 감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림자 속에서 나타나 소리 없이 그들의 뒤를 점령했고 단검과 소음기 달린 권총을 이용하여 순식간에 적들을 무력화시키며 위층으로 향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지훈은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 계단을 선택했는데 이는 적들의 예상 경로를 벗어남과 동시에 언제든 퇴로를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수십 층을 걸어 올라가는 과정은 부상당한 그녀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고통이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고 한 계단 한 계단 묵묵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층계를 오를 때마다 흘러내린 땀과 핏방울이 바닥에 점점이 찍혔고 그녀의 거친 호흡 소리가 텅 빈 계단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육체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죽어간 동생과 동료들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과 분노라는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중간층인 보안 통제실 층에 도달한 지훈은 문을 박차고 들어가 남아있던 보안 요원들을 제압하고 건물 전체의 소방 시스템을 차단해버렸습니다. 스프링클러와 화재 경보기가 무력화되자 지훈은 준비해온 소위탄을 건물의 주요 지지대와 전산실 곳곳에 설치하고 기폭장치를 가동했습니다. 굉음과 함께 시뻘건 화염이 솟구치며 타워의 허리춤에서부터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고 건물 내부는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화재로 인해 전력이 불안정해지면서 조명이 깜빡거렸고 비상등의 붉은 불빛만이 복도를 음산하게 비추는 가운데 지훈은 화염을 등지고 최상층을 향해 다시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불길은 마치 그녀를 호위하는 붉은 날개처럼 맹렬하게 타오르며 그녀의 뒤를 따랐고 그녀는 문자 그대로 불사조가 되어 지옥 불 속에서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 있는 펜트하우스로 가는 길목에는 데스 위스퍼의 잔당들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저항했으나 죽음을 불사하고 돌진하는 지훈의 기세에 눌려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최상층 로비에 도착한 지훈의 모습은 처참함을 넘어 경외감마저 불러일으킬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옷은 찢어지고 그을렸으며 온몸이 피와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살개는 그 어떤 무기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육중한 펜트하우스의 양문이 폭발물에 의해 날아가고 연기 속에서 지훈이 모습을 드러내자 넓은 집무실 안쪽 깊숙한 곳에 숨어있던 최 회장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겁에 질린 늙은 회장이 아니라 인간의 형상을 포기한 괴물 같은 모습의 강 팀장이었습니다. 그는 지난번 전투에서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청광제약이 개발 중이던 불법 근육 강화제와 신경자극제를 치사량 가까이 투여한 상태였습니다.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해 강 팀장의 근육은
기형적으로 부풀어 올라 터질 듯했고 혈관은 검푸르게 솟아 있었으며 눈동자는 흰자위 없이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지훈을 향해 돌진해 왔는데 그 속도와 파괴력은 이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위협적이었습니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그의 첫 번째 공격을 피했지만 강이 휘두른 주먹이 스치고 지나간 자리에 있던 대리석 기둥이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보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것은 인간 대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이성을 잃은 야수와 상처 입은 사냥꾼의 목숨을 건 사투였습니다. 강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 지훈의 방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친 듯이 주먹을 휘두르며 그녀를 구석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지휴는 좁은 공간에서 강 팀장의 무지막지한 힘을 정면으로 받아내는 것은 자살 행위임을 깨닫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그의 빈틈을 노렸습니다. 그녀는 책상과 소파 등 집기들을 이용하여 그의 동선을 방해하고 날렵하게 파고들어 급소를 타격했지만 약물에 취한 강은 타격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오히려 지훈이 공격할 때마다 강은 더 큰 분노를 터뜨리며 그녀의 팔을 잡고 벽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쿵하는 소리와 함께 벽에 부딪힌 지훈은 입에서 한 줌의 피를 토해내며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고 전신의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에 신음했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지고 의식이 멀어지려는 순간 그녀의 귓가에 동생 지민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고 그것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일어선 지훈은 깨진 유리 조각을 손에 쥐고 강 팀장을 향해 다시 한번 자세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힘으로는 그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대신 그가 약물로 인해 흥분 상태라는 점과 통각이 마비되었다는 점을 역이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강이 마무리 일격을 가하기 위해 양손을 치켜들고 달려들 때 지훈은 피하는 대신 과감하게 그의 품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를 내어주는 살을 주고 뼈를 취하는 전술로 강이 공격을 받아냄과 동시에 손에 쥔 유리 조각으로 그의 목 경동맥을 정확하게 그어버렸습니다. 솟구치는 피와 함께 강이 주춤하자 지훈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남은 힘을 다해 회전 발차기로 그의 관자놀이에 박혀있던 강화 유리 파편을 더 깊숙이 박아 넣었습니다. 거대한 괴물 같았던 강 팀장이 마침내 무릎을 꿇고 굉음을 내며 쓰러지자 집무실 바닥이 진동했습니다. 그는 바닥을 긁으며 몇 번 꿈틀거렸으나 이내 숨이 끊어졌고 그제야 지훈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기에 그녀는 흐트러진 정신을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최 회장이 숨어있는 책상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화재는 이미 집무실 입구까지 번져와 실내 온도를 뜨겁게 달구고 있었고 매캐한 연기가 시야를 가렸지만 지훈의 눈에는 오직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최 회장의 모습만이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던 거대 재벌 총수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흉물스럽게 일그러진 노인의 얼굴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초회 회장은 황금으로 장식된 권총을 지훈에게 겨누고 있었지만 그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어서 제대로 조준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가오지 말라고 악을 쓰며 방아쇠를 당겼으나 총알은 엉뚱하게 천장이나 바닥에 박혔고 탄창이 비어 틱틱거리는 소리가 날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그 모습을 보며 경멸과 연민이 뒤섞인 표정으로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고 그녀의 그림자가 최 회장을 덮쳤습니다. 그녀는 총을 빼앗을 필요도 없이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을 뿐이었지만 최 회장에게는 그것이 사신의 낯보다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뒷걸음질치다 통유리창에 등이 닿았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닫고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지훈은 최 회장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으며 불타오르는 도시의 야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쌓아 올린 탐욕의 탑이 무너지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라고 나직하게 속삭였고 그 목소리는
화염 소리보다 더 뜨겁게 최 회장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최 회장은 창밖으로 보이는 경찰차의 사이렌 불빛과 몰려든 인파, 그리고 타오르는 자신의 건물을 보며 모든 것이 끝났음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지훈에게 돈이면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며 제발 살려만 달라고 비굴하게 애원했지만 지훈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죽인 내 동생과 수많은 피해자들도 살려달라고 빌었을 것이라는 그녀의 말은 최 회장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올라온 불길이 집무실 카펫에 옮겨 붙으며 맹렬한 기세로 타오르기 시작했고 천장이 무너져 내릴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훈은 최 회장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는 그를 죽이는 것보다 더 가혹한 형벌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하는 것을 살아서 지켜보게 한 뒤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워 만천에 그의 죄를 까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동생의 사진이 든 펜던트를 꺼내 입을 맞춘 뒤 불길 속으로 던져버리며 과거의 아픔과 작별을 고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이 지옥 같은 불길 속을 빠져나가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지유는 멍하니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최 회장을 뒤로하고 깨진 창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창밖의 허공으로 몸을 날렸고 미리 준비해둔 로프를 건물 외벽의 구조물에 걸어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는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청광타워의 최상층이 화염에 휩싸였고 밤하늘을 붉게 수놓는 불꽃은 마치 거대한 불사조가 날개를 펼치는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로프를 타고 내려오며 얼굴을 스치는 차가운 밤바람 속에서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고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슬픔이 아닌 해방감의 증거였습니다. 그녀가 지상에 발을 디디는 순간 멀리서 특공대의 진입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검게 그을린 청왕타워의 상층부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캐한 연기가 새벽의 푸르스름한 하늘을 뒤덮으며 서울의 아침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도심을 공포와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화만은 출동한 수십 대의 소방차와 소방헬기에 의해 서서히 잡혀가고 있었지만 그 거대한 건물이 흉물스럽게 변해버린 모습은 청광그룹의 몰락을 상징하는 거대한 비석과도 같았습니다. 건물 주변에는 폴리스 라인이 2중 3중으로 쳐져 있었고 수많은 취재진과 구경꾼들이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으며 그들의 시선은 모두 건물 입구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곧이어 현장을 통제하던 경찰 특공대의 호위를 받으며 들것에 실려 나오는 한 노인의 모습이 포착되자 수천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지며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섬광이 장렬했습니다. 그는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밤의 황제 최 회장이었으나 지금은 그 으름과 피로 뒤범벅된 채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 간신히 숨만 붙어 있는 초라한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최 회장은 응급처치를 받은 후 곧바로 대기하고 있던 경찰 호송차로 옮겨졌는데 이는 병원이 아닌 구치소 내 의료시설로의 이송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지훈이 퍼뜨린 청광그룹의 비리 파일과 살인교사 증거들은 이미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다시피 퍼져나갔고 검찰은 여론의 압박을 이기지 못해 그에 대한 즉각적인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송차의 차창 너머로 보이는 최 회장의 눈동자는 공허하게 풀려 있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공포와 패배감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권력의 금자탑이 하룻밤 사이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정신적인 붕괴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호송차를 향해 계란과 오물을 던지며 분노를 표출했고 그 소란스러운 광경은 제국의 비참한 최후를 장식하는 장송곡처럼 들렸습니다. 혼란스러운 현장 맞은편 건물 옥상 난간에 기대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그림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녀는
바로 서지윤이었습니다. 그녀는 피와 그을음으로 얼룩진 옷을 벗어던지고 미리 준비해둔 검은색 롱코트를 걸친 채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있었지만 붕대로 감은 옆구리에서는 여전히 붉은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육체적인 고통을 초월한 듯 평온해 보였고 눈빛은 더 이상 살기로 번들거리지 않고 깊은 호수처럼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최 회장이 탄 호송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고 마침내 그 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자 비로소 길었던 싸움이 끝났음을 실감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동생의 복수를 완성했지만 승리의 기쁨보다는 모든 에너지가 소진된 듯한 텅 빈 허무함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진동하는 대포폰을 꺼내 들었는데 발신자는 예상대로 닥터 공이었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생사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덤덤한 목소리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전하며 이제 약속대로 떠날 준비를 해달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닥터 공은 잠시 침묵하더니 살아서 돌아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울먹이며 전했고 지우는 그 말을 듣고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유심칩을 꺼내 부러뜨린 뒤 건물 아래 어두운 골목길로 던져버리며 서지윤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지난 삶과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끊어냈습니다. 이제 세상의 불사조의 문신을 가진 킬러 서지윤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녀는 누구도 찾을 수 없는 유령이 되어 사라져야만 했습니다. 일주일 후 대한민국은 청왕 게이트라고 명명된 사상 초유의 비리 스캔들로 인해 발칵 뒤집혀 있었고 매일같이 새로운 뉴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의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고 청왕그룹의 계열사들은 주가 폭락과 불매 운동으로 인해 사실상 공중분해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병상에서 의식을 되찾은 최 회장은 변호인단을 꾸려 혐의를 부인하려 했지만 지윤이 남긴 증거들이 너무나 명백하고 치명적이라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의 충직한 개였던 강 팀장이 남긴 비밀 녹취록까지 발견되면서 그는 무기징역은커녕 사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 독방에 갇혀 밤마다 불사조가 자신을 태워 죽이는 악몽에 시달리며 서서히 미쳐가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지우는 인천항의 한적한 부두에서 닥터공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었는데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어 두 사람의 모습을 은밀하게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닥터공은 지윤에게 새로운 신분증과 여권, 그리고 당분간 생활할 수 있는 현금이 든 가방을 건네주며 부디 몸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지윤의 상처를 마지막으로 드레싱해주며 흉터는 남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옅어질 것이라고 위로했고 지윤은 자신의 목덜미를 쓸어내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기에 짧은 포옹으로 긴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지윤이 작은 화물선에 올라타 멀어질 때까지 닥터공은 부두에 서서 손을 흔들었고 지윤은 난간에 기대어 점점 작아지는 조국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계절은 다시 돌아와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여름이 되었습니다. 지중해의 이름 모를 작은 해안 마을은 에메랄드빛 바다와 하얀색 건물들이 어우러져 평화롭기 그지없는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언덕 위에 위치한 자그마한 꽃집 앞에서는 한 동양인 여성이 밀짚 모자를 쓰고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는데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리아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툰 현지어를 사용하며 주민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누었고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는 친절한 이방인으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과거에 10명의 킬러를 단숨에 제압하고 거대 기업을 무너뜨린 전설적인 암살자였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리아 즉 지윤이의 얼굴은 1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하고 밝아져 있었으며 날카로웠던 눈매는 부드럽게 풀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꽃집 안으로 들어가 향기로운 꽃들을 정리하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경쾌한 음악을 흥얼거렸습니다. 가게 한편에는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그 안에는 그녀와 동생 지민이 환하게 웃으며 찍은 사진이 들어있었고 그 앞에는 매일 아침 그녀가 꽂아두는 신선한 하얀 국화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동생의 사진을 보며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울지 않았고 대신 동생이 그토록 원했던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자신이 대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그녀를 갉아먹는 독이 아니라 그녀를 단단하게 만드는 굳은 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가게 문을 닫은 지우는 해변을 따라 산책을 나섰는데 불어오는 바닷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기분 좋게 간지럽혔습니다. 그녀는 모래사장에 앉아 붉게 물들어가는 석양을 바라보며 멍하니 생각에 잠겼는데 문득 목덜미가 간지러워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곳에는 한때 붉게 타오르던 불사조 문신이 있었지만 지금은 피부 이식 수술과 레이저 치료를 통해 희미한 흉터 자국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신을 지우기로 결심했던 날 닥터 공에게 전화를 걸어 이제는 불사조가 되어 날아오르는 대신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인간이 되고 싶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흉터는 여전히 만져졌지만 그것은 족쇄가 아니라 그녀가 살아남았다는 증표이자 자유를 얻기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의 흔적이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지우는 골목길에서 불량배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동네 꼬마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망설임 없이 다가가 아이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고 불량배들을 향해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불량배들이 코웃음을 치며 덤벼들려 하자 그녀는 순식간에 우두머리에 팔을 제압하고 눈빛만으로 그들을 압도해 쫓아버렸습니다.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맙다고 말하자 지우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상냥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이 더 이상 살인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힘으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테라스에 앉아 와인 한 잔을 마시며 밤하늘에 뜬 별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 중 유독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마치 동생 지민이 그녀를 내려다보며 윙크를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녀는 잔을 들어 별을 향해 건배를 제의하며 나직하게 혼잣말을 속삭였습니다. 보고 있니 언니는 이제 괜찮아. 그리고 너도 이제는 편히 쉬렴.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밤하늘로 흩어졌고 그녀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완전히 사라지는 듯한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악몽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찾았고 그녀의 삶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기 전 다시 한번 바다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등대의 불빛은 묵묵히 바다를 비추고 있었고 파도 소리는 끊임없이 밀려왔다. 밀려가며 세상의 모든 시름을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고 오랜만에 꿈도 없는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10명의 킬러를 쓰러뜨리고 거대 악을 심판했던 불사조는 이제 전설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 대신 서지윤이라는 한 인간이 희망찬 내일을 향해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시작되었으나 그 끝은 그 어떤 이야기보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해피엔딩이었습니다.